자, 이번 강은 우리 1단원 고체지구의 가장 마지막 단원 한반도의 지질입니다. 우리 한반도 아시죠? 그 한반도에 어떤 암석들이 분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분포하는지를 쭉 배우게 돼요. 우리 한반도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 어떤 암석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 암석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암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열이나 압력을 받았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건 열이나 압력을 받은 변성암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게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요. 근데 이거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 내가 그 분포하는 그 비율을 따져본 건데 이번에는 지질 시대별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면 지질 시대가 근데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면 가장 과거에 해당하는 게 성캄브리아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죠. 근데 요 네 시대 중에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가장 우리 한반도에 많냐 했을 때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그리고 세 번째가 고생대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대 암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분포하는 암석을 종류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이 지질 시대를 한번 볼게요. 요 각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의 종류가 사실은 뭐 다양하겠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성암도 그리고 퇴적암, 변성암 모두 다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 공부하기 좀 좋게도 우리가 공부하기 조금 편하게 어떤 시대에 어떤 암석이 주로 분포한다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 주로 어떤 암석이 분포하느냐?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은 나이가 많은 거죠. 오래된 암석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변성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변성암이 대부분입니다. 자, 고생대는요. 자, 여러분 고생대는 우리 한반도가 해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한반도가 바다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물 밑에서는 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생대에는 퇴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퇴적암이 있었다. 근데 그 퇴적암은 우리가 퇴적을 바다에서 쌓인 걸 해성층, 그리고 육지에서 쌓인 거,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 뭐 호수나 강에서 쌓인 걸 육성층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고생대는 바다에 잠겨 있었으니까 이 퇴적암이 대부분 해성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생대에는 이제 한반도가 해수면 밖으로 나와서 똑같이 퇴적암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육성층이다. 또한 중생대에는 퇴적암만 있지 않습니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도 있는데 우리가 화성암은 이렇게 화산이 있을 때 아래 마그마가 있고 그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서 굳은 걸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하고 지표 밖에서 굳은 걸 화산암이라고 하죠. 근데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은 대부분 심성암이에요. 그리고 신생대. 자, 신생대는 퇴적암도 일단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퇴적암이 신생대는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도 화성암이 만들어졌는데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은 대부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화산활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뭐 제주도라든가 울릉도, 독도, 백두산 이런 게 모두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암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별로 주요 암석 요렇게를 알아두면 이제 뒤에 진행될 수업이 훨씬 더 듣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지체 구조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들을 지질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체 구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지괴예요. 지괴라는 건 방향성이 없는 암석들로 이루어진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반도의 지괴가 어디에 있느냐? 선생님이 한반도를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랬을 때 이렇게 위쪽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얇게 하나가 있습니다. 맨 이쪽에 있는 지괴를 우리가 낭림지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여기 경기도죠. 여기를 경기지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얇은 띠 모양을 우리가 영남지괴라고 해요. 그래서 한반도엔 이렇게 세 개의 지괴가 있다. 보고 자 근데 이 지괴와 지괴 사이에 땅이 움푹 파여 있다면 움푹 파인 곳에는 퇴적물이 쌓이게 되죠. 자 그렇게 지괴와 지괴 사이에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퇴적 분지라고 합니다. 자, 이 퇴적 분지들은 대부분 고생대 아니면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이니까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반도에 퇴적 분지는 어디 있는지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먼저 낭림지괴와 경기지괴 사이에 여기 이렇게 평남분지라는 게 있어요. 평남분지. 북한이죠. 자, 그리고 경기지괴와 영남지괴 사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왼쪽이 옥천지괴고요. 왼쪽이 옥천분지. 그리고 오른쪽이 태백산분지입니다. 태백산분지.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경상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경상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상분지 여기 끄트머리에 이 꼬리 부분에 조그만 분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분지가 바로 포항분지예요. 그래서 주요 분지는 이렇게 평남, 옥천, 태백산, 경상, 포항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알아두면 되고 그럼 마지막 지체 구조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습곡대라는 건데 이 습곡대는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암석이 변성된 거예요. 그럼 이 습곡대는 대부분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럼 습곡대도 역시 한반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습곡대가 있습니다. 먼저 평남분지와 경기지괴 사이에 요 습곡대를 우리가 임진강대라고 해요. 그리고 옥천분지와 태백산분지 얘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옥천습곡대라고 합니다. 근데 옥천습곡대에 해당하는 옥천분지는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성대라고 하고 태백산분지는 옥천습곡대에 해당하지만 변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변성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 임진강대, 요 옥천습곡대 같은 변성대가 왜 생겼냐 하면 사실 우리 한반도가 과거에는 요 땅덩어리가 다 이제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이 땅덩어리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붙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하면서 붙는 부분에서 이제 쾅 하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성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뒷부분에 한반도에 형성할 때 이 내용은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방금 봤던 이 지체 구조를 다른 그림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뭐 참고서나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앞서 그린 이 그림이랑 거의 똑같죠? 자, 일단 6개 찾아보겠습니다. 6개는 낭림, 그리고 경기, 그리고 영남 6개, 3개가 있다. 3개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 3개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변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위쪽에 우리 평남 분지 있죠? 여러분 평남 분지는 고생대에 퇴적된 분지예요. 자, 그리고 자, 옥천 분지는 앞서 말했듯이 옥천 습곡대에서 변성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옥천 분지는 어느 시대인지를 알기보다 원래는 퇴적암이었는데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성 퇴적암이 분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태백산 분지. 자, 태백산 분지는 고생대에 퇴적된 퇴적암과 중생대에 퇴적된 퇴적암이 같이 분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경상분지 있죠? 자, 경상분지는 대부분 중생대에 퇴적이 됐다. 그래서 중생대에 살던 생물인 공룡의 화석들도 이 경상분지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근데 앞서 선생님이 분지는 고생대 또는 중생대다라고 했지만 고생대나 중생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분지도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조그맣게. 북한에 있는 길주 명천 분지. 이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분지고, 그리고 여기 꼬리에 있는 포항 분지. 얘도 신생대에 만들어진 분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 구조들을 위치별로 이름과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체 구조 끝내고 우리가 지질 계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지체 구조는 우리가 땅덩어리를 위치별로 나눈 거라면 이 지질 계통은 땅덩어리를 만들어진 시대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 방향으로 쭉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고생대를 우리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개의 기로 다시 나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순서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설명을 듣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앞 글자 따가지고 캄캄한데. 캄캄한 곳을 어떤 사람이 오실 때. 자,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 오실 때 걸어오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어둡게 보이겠죠? 그 사람 몸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까지 어둡게 보일 겁니다. 뭐처럼? 석탄처럼. 그래서 석탄 페이스, 캄 오실 때 석탄 페이스 이렇게 순서 외워주시고 자, 중생대는 3개의 기로 나뉜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쥐, 백으로 나뉜다. 우리 쥐라기 공원 그 영화가 있으니까 이제 익숙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가 있습니다. 원래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서 우리가 제3기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제3기를 구분해서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뒤에 제4기는 이제 그대로 4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 시대가 쭉 있고 그럼 각 시대에 만들어진 그 지층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불리우는지 그 지질 계통을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주로 변성암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구체적으로 딱 정확히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변성암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변성암 복합체에 뭐 낭림, 경기, 영남 6개가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생대. 자, 고생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중간까지 쌓인 층을 우리가 조선 누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땅이 안 쌓이다가, 그러니까 지층이 없다가, 그리고 석탄기에서 약간 석탄기 초기부터 그리고 페름기 지나서 중생대 초기까지 쌓인 요 지층을 우리가 평안 누춘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로 간다. 자, 중생대에서 트라이아스기와 주라기 사이에 쌓인 요 지층을 우리가 대동누춘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생대 말 백악기에 쌓인 층을 경상누춘군이라고 합니다. 자, 신생대를 보면 신생대 내오기에는 이 누춘군이라는 건 쌓였다, 퇴적되었다라는 뜻이죠. 신생대 내오기에도 역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 층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퇴적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신생대 제4기에는 이제 퇴적보다는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적어둘게요. 자, 근데 중간에 회색은 뭐예요? 자, 회색은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지층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결층이라고 부릅니다. 결층. 우리 학교 빠진 거 결석했다라고 하죠. 그 결을 사용해서 지층이 빠져있다. 결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고생대에 결층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고생대는 요 시기 동안 아예 지층이 안 쌓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최근에 1980년에 이 정도면 최근이죠. 그때 강원도에 회동리 마을이란 곳이 있는데 그 회동리 마을에서 실루리아기에 쌓인 지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동리 마을의 이름을 따가지고 실루리아기에 쌓인 지층을 회동리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과서에도 요 회동리층이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쭉 조선누춘군부터 경상누춘군까지가 우리 한반도의 지질 계통이고 그렇다면 이 고생대는 거의 퇴적만 일어났어요. 아주 우리 한반도가 평온한 시기입니다. 조용한 시기야. 그런데 중생대는 우리 한반도가 가장 활발하고 격렬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대동누춘군과 경상누춘군 이렇게 퇴적층만 써놨지만 이때 어떤 변동도 굉장히 활발했던 거죠. 그래서 중생대에 일어났던 변동을 써보자면 대동누춘군 전에 한 번, 대동과 경상 사이에 한 번, 경상누춘군 후에 한 번 이렇게 3번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를 송림변동, 그리고 두 번째를 대보 조산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불국사 변동이에요. 이렇게 3번의 변동이 한반도에 쾅쾅쾅 일어났다. 요 시기와 함께 알아두시고 이번엔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춘군이라고 하면 퇴적층인데 요 퇴적이 바다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육지에 있는 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고생대는 한반도가 바닷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성층이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요 평안누춘군 있죠. 요 평안누춘군 중간에서 딱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요 평안누춘군의 중간까지, 그러니까 평안누춘군 하부까지가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이고 이렇게 평안누춘계는 상부부터 이렇게 쭉 중생대까지가 칸이 없으니까 얘는 위에 쓸게요. 요렇게가 육성층입니다. 육지에 있는 물에서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오기. 자, 그런데 해성층을 알려주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석회암 아시죠? 석회암도 퇴적암의 예시인데 이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만 퇴적이 됩니다. 석회암이 발견됐다는 건 해성층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해성층에서 발견되는 화석 중에 삼엽충, 완종류, 필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생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닷속에 사는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층이 해성층이다 라는 거죠. 똑같이 육성층임을 알려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 육성층임을 알려주는 거는 우리 석탄 있죠. 우리가 석탄을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우리 석탄 있죠. 우리가 석탄을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화석이 석탄이 된 거냐? 여러분, 그 나물 중에 고사리 아세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반찬인데 그 고사리가 죽어가지고 묻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사리가 바로 석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고사리는 육지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석탄층이 나오면 고사리가 살던 곳이다. 아, 여기 육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생대 육지에 살던 생물하면 대표적으로 공룡이 있죠.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거 역시 육성층임을 알려주는 거죠. 선생님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요. 이거 중생대까지죠. 자, 그런데 이제 신생대로 가서 여러분 신생대에도 퇴적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 퇴적층은 해성층일까 육성층일까? 얘는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안누춘군도 그렇죠. 평안누춘군은 하부에는 해성층이 있고 상부에는 육성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호기에 퇴적된 층은 약간 반대예요. 이 신생대에 퇴적된 층은 오히려 하부에 육성층이 있고 상부에 해성층이 있는 층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지질계통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질계통이 엄청 이제 방대한 내용.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위에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보기를 써놨는데 요거 OX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보조선운동은 대동누춘군을 변형시켰다. 여러분, 대보조선운동은 대동누춘군이 쌓인 이후에 일어난 운동이죠. 그러면 대동누춘군을 변형시키겠죠. 맞고. 자, 두 번째, 대보조선운동은 경상누춘군을 변형시켰다. 자, 대보조선운동은 경상누춘군이 쌓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보조선운동에 의해서 경상누춘군이 변형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동이나 변동에 의해서 어떤 층이 변형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계통을 다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임을 해요. 근데 담임을 하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반 조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회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조회 시간에 일단 뭐 누가 지각했는지 출석 체크도 하고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선생님 일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조회 시간에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어느 날 내가 조회를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교실 바닥에 너무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자로.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회 시간에 저렇게 누워있지? 대자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관님이 되게 빨리 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관님 오시면 그 제복에 명찰 있잖아요. 그 명찰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이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중에 혹시 송대관 아세요? 그 송대관의 뭔가 친척인가 봐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름이 송대불인 거예요. 이름이 송대불이었다. 그래서 조회 시간에 너무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있어서 경찰을 불렀더니 송대불이 왔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요 지질계통 외우는 순서야. 자, 조선누춘군 조, 회, 평안, 대, 경, 그리고 송, 대, 불 이렇게 외우세요. 조회 시간에 평안하게 대자로 누워있어서 경찰 불렀다. 조회, 평대경. 그리고 우리 변동이 일어난 순서는 송대불이다. 조회, 평대경, 송대불 이렇게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끄러우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이제 암석들을 우리가 지질 시대별로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대부분 변성암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변성암들이 육괴에 분포할 거다. 그래서 지금 성캄브리아 시대에 분포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낭림 육괴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경기 육괴 자리. 그리고 여기 길게 요게 뭡니까? 요게 영남 육괴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6개다 확인하고 우리가 사실 성캄브리아 시대를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시생누대가 초반이고 그 후를 원생누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섬 두 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인천에서 한 30분 정도 배 타고 가면 나오는 섬인데 이 섬 이름이 대이작도예요. 근데 이 대이작도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섬입니다. 이 대이작도 옆에 조그만 소이작도도 있어요. 귀엽죠? 근데 이 대이작도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섬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어요. 근데 이 대이작도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섬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어요. 근데 그 암석이 변성암은 변성암인데 조금 다른 변성암과 달라요. 혼성암이에요. 왜 혼성암이냐면 얘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변성이 됐을 텐데 암석 중에 어떤 부분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암석이 녹았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이작도의 가장 오래된 혼성암은 변성암과 화성암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이작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이작도의 이 혼성암은 시생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도 섬 하나가 있는데요. 뭐 거의 북한에 가깝죠. 근데 우리 남한 거긴 한데 이 섬이 소청도라는 섬이에요. 자, 요 소청도라는 섬에 화석이 하나 있는데 그 화석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 광합성을 하던 생물 중에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남세균이 남긴 흔적, 어찌 보면 남세균의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청도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있다는 거는 얘는 퇴적암이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대부분 변성암이라고 했지만 소청도에는 퇴적암이 있고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생과 원생누대 중에 원생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고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고생대 보겠습니다. 고생대. 자, 고생대는 우리가 조회 시간에 평안하게 조선누춘군과 평안누춘군 있죠. 선생님, 회동리층은요? 자, 회동리층은 분포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동리층 말고도 그 결층이라고 표시됐던 그 층에서 연천층군, 태안층 이런 새로운 지층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네는 사실 뭐랄까 조그만 애들이니까 일단 무시를 하고 자, 우리 조선누춘군과 평안누춘군의 분포 지역을 보니까 거의 겹칩니다. 일단 여기 북한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강원도 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고생대에 퇴적됐다. 여기 북한에 있는 게 바로 평남 분지구나.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 있는 게 바로 태백산 분지의 위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과 평안누춘군의 위치가 중복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지역에 조선누춘군이 아래에 있을까요? 평안누춘군이 아래에 있을까요? 그쵸? 조선누춘군이 시간상으로 더 먼저이기 때문에 조선누춘군이 더 아래 하층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를 주고 이게 고생된지 아닌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낸다면 여기서 누가 조선누춘군인지 누가 평안누춘군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조선누춘군의 분포 면적이 더 넓죠? 더 면적이 넓은 게 조선누춘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중생대 볼게요. 자, 중생대 복잡하죠? 자, 중생대 우리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일단은 중생대가 퇴적된 층이라고 하면 조회 시간에 평안하게 대자로 누워있다. 대동누춘군. 그리고 경찰 불렀다. 경상누춘군. 이렇게 퇴적층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사이사이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 송림변동, 여기 대보조산운동.
그리고 여기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 각각의 변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쑥 관입해서 만들어지는 화강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림 변동으로 만들어지는 화강암은 없고요. 대보와 불국사로 만들어진 화강암만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의 왼쪽 위에 보면 일단 대동누춘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동누춘군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대동누춘군의 분포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별 특징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보조선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보화강암이 생기는데, 자, 대보화강암 보니까 특징적으로 대보화강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V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V자 형태로 뭐가 나오면 그게 바로 대보화강암이다. 그 위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상누춘군 쌓였다. 경상누춘군의 위치를 보니까 경상도에 있다. 여기가 경상누춘군이구나. 바로 경상분지의 위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면서 불국사 화강암이 생기는데, 자, 불국사 화강암도 여기저기 분포하긴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위치는 뭐다? 이 경상누춘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불국사 화강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라고 하면 특징적으로 V자 대보화강암, 경상도 경상누춘군, 그리고 경상누춘군 안에 불국사 화강암이 있다. 이 정도를 특징으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를 볼게요. 자, 신생대. 팔레오기에는 일단은 층이 없었죠. 결층이고, 자, 네오기부터 보면 네오기에는 셈이 퇴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지가 생겨야겠죠. 근데 위치 보니까 이거 뭡니까? 아까 봤던 길주 명천 분지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조그맣게 여기 꼬리에 있는 얘가 바로 신생대에 퇴적되었다는 포항 분지인 거죠. 그래서 신생대에 퇴적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있다. 체크를 해두시고, 자, 이번에는 신생대 제4개, 이때는 화산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자, 여기 뭘까요? 여기가 바로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나왔을 때 그 지도가 어떤 시대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생대는 특징이 이거예요. 다시 그릴까?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백두산과 그리고 제주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신생대인 거죠. 더 나아가서 북한에 조금, 여기 꼬리에 조금 퇴적층까지 있으면 이것도 신생대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분포까지 다 했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분포까지 다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건지 그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반도는요, 지금 여기 보면 지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괴라는 건 땅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두 개의 지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중지괴. 이 한중지괴는 어찌 보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땅을 합쳐서 한중지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남중지괴. 이 남중지괴는 중국과 남한에 있는 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근데 원래 이 한중지괴와 남중지괴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떨어져 있던 게 이제 과거에 쿵 하고 붙으면서 여기 충돌돼 접촉된 부분이 있고 지금의 모습으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형성 과정을 우리가 고생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생대의 한반도. 첫 번째, 고지자기 분석에 의하면 한반도는 적도 부근 곤드와나 대륙 주변에 있었다. 자, 먼저 고지자기 분석이란 뭐냐? 우리가 앞서 지구의 자기장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못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 고지자기 분석은 자기장을 이용한 건데, 자,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는 자기장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땅 아래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마그마가 굳어서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요 화성암에 그 당시의 자기장이 마치 문신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요 화성암에는 이 화성암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지역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의 자기장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 암석에 있는 자기장은 그 암석이 만들어질 그 당시의 자기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생대의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을 분석한다면 고생대 우리 한반도의 위도라든가 고생대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때 좀 어려운 말을 하자면 복각을 우리가 이용하면 그때 당시의 한반도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고생대의 우리 한반도가 적도 부근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반도가 위도 한 38도 정도에 위치하죠. 근데 고생대에는 적도 부근에 있었다는 거고 곤드와나 대륙 주변에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생대에 모든 땅덩어리들이 다 하나로 뭉쳐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모든 땅덩어리들이 뭉쳐있는 걸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는데 그 판게아의 아랫부분이 바로 곤드와나 대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있는 문장 고지자기를 분석해서 암석에 남아있는 그 당시 자기장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한반도는 적도 부근 곤드와나 대륙 주변에 있었다. 이거 알려주는 증거가 고지자기 분석 말고도 또 있다. 뭐냐? 고생대 지층에 보니까 석회암이 있고 삼엽충 화석이 있고 그리고 고사리 화석이 있다. 석회암과 삼엽충 화석은 그 당시가 바다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고사리 화석은 고사리는 육지에 살죠. 근데 우리 고상대 후반부에는 이제 육성층이 쌓였으니까 고사리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사리는 특히 온난 다습한 육지에 살거든요. 그럼 고사리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생대는 지금보다는 온난 다습한 저위도에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고생대 후기에 이 곤드와나 대륙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곤드와나 대륙에서 한중지게와 남중지게가 분리돼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요 한중지게 남중지게가 좀 더 이제 고위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얘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는 거는 이제 중생대에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로 가면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중생대와 신생대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특히나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먼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부터. 자, 지금 그림이 조금 안 좋은데 자, 트라이아스기에 보면 이렇게 한중지게가 있고 남중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건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과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중 남중지게가 굉장히 저위도 거의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자, 옛 유라시아 대륙과 한중지게가 쾅하고 충돌합니다. 1번. 그리고 한중지게와 남중지게도 쾅하고 충돌합니다. 2번. 근데 이 한중지게와 남중지게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에 생긴 게 바로 속림변동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중 남중지게는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쥐라기의 모습인데요. 자, 쥐라기는 앞선 그 트라이아스기보다는 조금 더 위도가 올라왔고, 자, 이번에 한중지게와 남중지게가 어떻게 되냐? 얘네가 아예 충돌 쾅 해가지고 합체돼요. 자, 이렇게 합체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게 바로 대보조산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기가 됩니다. 자, 백악기는 한반도가 더 고위도로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귀여운 우리 한반도 보이세요? 조그맣게. 한반도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형태를 거의 띄고 있죠. 근데 한반도 옆에 일본 보이시나요? 일본. 백악기 초연 특징이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어떻다?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가깝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그 동해바다는 거의 없는 거죠. 굉장히 좁은 거죠. 그리고 여기 요 기호 보이십니까? 약간 발톱 같은 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 오른쪽에 펼쳐지는 요 바다가 태평양이죠.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과거의 태평양이기 때문에 고태평양이라고 할게요. 이 고태평양이 이제 바다다 보니까 해양판이다 보니까 밀도가 커서 우리 한반도 아래쪽으로 섭입 가라앉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본 그림에서는 이렇게 섭입을 이렇게 발도 표시로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섭입이 일어날 때는 여기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마그마가 그냥 중간까지 땅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백악기에 이 고태평양판이 한반도 아래로 섭입하면서 나타나는 이 관입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게 바로 불국사 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대의 그림 3가지, 그리고 각 시대에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를 보겠습니다. 자, 신생대는 거의 지금의 한반도 모습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낭림 6개, 경기 6개, 영남 6개가 있는데 요 낭림 6개와 영남 6개 얘네 2개는 한중지계에서 온 거고 요 경기 6개는 남중지계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 한반도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일본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동해 바다가 점점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신생대는 특징이 첫 번째가 동해 바다가 점점 넓어진다. 동해의 확장.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신생대에는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화산 활동의 순서를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바로 동해의 바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바로 울릉도와 독도의 생성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화산 활동의 순서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의 형성 과정까지 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우리 지금 한반도가 형성하면서 뭐 송림, 대보조산, 불국사 변동, 쾅쾅 하면서 뭔가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변성함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는 변성함에 관해서 앞서 암석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짝만 보겠습니다. 먼저 변성작용. 자, 변성작용은 열만 받은 거는 접촉변성,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은 거는 광역변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의 가로축은 뭡니까? 온도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자, 세로축은 깊이입니다. 근데 우리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압력이라고도 세로축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선 볼게요. 요선은 지하의 온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깊이에서 지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요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선 볼게요. 자, 요 선은 뭐냐면 우리가 지하 물질 중에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라고 해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융점이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정도의 깊이는 지하의 온도가 화강암 용융점보단 낮아요. 그럼 마그마가 생길 리 없겠죠. 근데 요 정도 깊이는요, 지하의 온도가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마그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마그마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마그마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원래의 깊이의 온도보다는 온도가 높아요. 뭔가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마그마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원래의 깊이의 온도보다는 온도가 높습니다. 뭔가 열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는 열만 받아가지고 변성이 일어나는 접촉 변성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요 구간을 보면 마그마가 될 정도로 온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원래 그 지하의 온도보다는 온도가 높고요. 심지어 압력도 높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광역 변성이 일어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성함 할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 접촉 변성에서 뭐 우리가 규암, 뭐 대리암 아니면 셰일이 변성된 홈필스 이런 거 쭉 배웠고요. 이 접촉 변성에서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입상 변정질 그리고 홈필스 조직 나타난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광역 변성은 얘도 재결정 작용도 일어나겠지만 얘는 압력도 받기 때문에 염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셰일의 변성,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하면서 염리의 종류들인 편리와 편마가 나타난다. 이런 거 떠오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잊었다 하는 사람들은 암석 강의를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성캄브리아 시대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변성암만 이제 살펴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여러분 성캄브리아 시대는 변성암 복합체가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많다. 그냥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 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은 대부분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자, 중생대는 우리가 변동이 3번 일어났죠. 송림, 대보, 그리고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송림 변동 같은 경우는 광역 변성을 일으켜 변동이 일어나면서. 근데 대보조선과 불국사 변동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관입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주로 접촉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변성들은 시대별로 광역 변성인지 접촉 변성인지 요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의 지체구조, 지질계통, 그리고 변성.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의 지체구조, 지질계통, 그리고 한반도가 형성되는 과정, 마지막에 한반도의 변성암까지를 쭉 배워봤습니다. 좀 암기할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열심히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외워지고 문제도 풀릴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단원 고체지구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2단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